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흔히들 말하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내 가족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집에서 지내고 원하는 차를 몰며 성장세를 보이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 만약 성공이 곧 행복이라면 저는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저에게도 가난하고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햇빛이 들어오는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반지 하나 지하의 작은 방을 옮겨 다니며 살았죠. 아버지는 직업을 자주 바꾸셨습니다. 트럭 운전도 하셨고 막노동도 하셨으며 때로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어머니는 주로 밤 시장에 나가셨고 원단이나 양말, 신발 등을 파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특별히 사치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빚이 조금 있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가 막 태어났을 때 사업을 시작하시려던 아버지가 상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셨고 이자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 사이가 아주 나쁘거나 매일같이 싸우시지는 않았습니다. 두 분 다 항상 일에 지치고 돈에 치이셔서 대화가 많이 없었을 뿐이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대화 없이 사는 것은 조금 우울했습니다. 친구들도 저를 음침한 아이라고 했고 그 때문에 왕따도 자주 당했습니다. 이상한 소문도 많이 돌았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아이들과 싸울 만큼 힘이 세지도 않았고 말싸움을 잘하지도 못했으니까요. 초등학생인 제가 부모님을 돕기 위해 돈을 벌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 즉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교 1등을 하거나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는 그런 기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은 나왔습니다. 중학생 때는 반에서 4, 5등 정도 했던 것 같네요. 고등학생이 된 후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힘들게 일하시는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고등학생이 되니 전자기기나 옷 같은 것들이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고등학교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주유소에서 일했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마음이 좋지 않은데 처음 아르바이트라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했던 저는 계약서도 쓰지 않고 근무 시간도 초과하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었는데 몇 달을 일하고 임금의 절반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이 정도면 쓸 만큼 썼다 생각한 거겠죠. 지금 같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첫 아르바이트에서 사회의 쓴맛을 보고 이후에도 여러 곳에서 일하며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동네 중국집에서 새벽에 야채 손질도 하고 신문도 돌려봤지만 제가 제일 오래 일한 곳은 학교 서점이었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 건물 지하에 꽤 큰 서점이 하나 있었는데 당시 돈이 없던 저는 종종 그 서점에 가서 책을 보기만 하고 나오는 날이 많았죠. 그런 저를 눈여겨보셨던 서점 사장님께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시던 차에 저에게 일을 제안하셨고 그렇게 서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그곳에서 일했어요. 서점 일은 생각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주 고객은 저희 학교와 옆 중학교 학생들이었는데 학기 초가 아니면 손님이 거의 없어서 책을 마음껏 읽거나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괜찮은 성적으로 괜찮은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전공은 건축학이었습니다. 늘 반지하를 전전하던 제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집에서 살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부모님께 보통의 집을 만들어 선물해 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기 직전 성인이 된 저에게 아버지는 그동안의 우리 집 사정과 그때의 어려운 상황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내색은 안 하셨지만
생각보다 훨씬 힘든 시간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그 상황을 잘 버텨서 이제는 빚을 거의 다 갚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들인 돈을 부모님은 전혀 쓰지 않고 모아두셨고 그 돈이 어느새 꽤 큰 액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모아두신 돈까지 더해주셔서 저에게 주셨는데 이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이 정도면 충분한 거려. 돈이야 또 벌면 되잖아요. 저는 제 밑으로 5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고 부모님은 동생을 위해 다시 열심히 일하셔야겠죠. 저는 부모님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기숙사를 선택했고 앞으로 제 생활비는 제가 책임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부모님이 주신 돈으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었기에 아꼈으면 2학기는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대학교 등록금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석 장학금을 받을 만큼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아르바이트 때문에 학생회나 과대 활동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고등학생 때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수업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조별 과제나 모임, 행사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영부영 1학년을 마치고 보니 동기들이 모두 군대에 가길래 저도 같이 입대했습니다. 차라리 빨리 다녀오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제대 후 저는 최대한 빨리 복학했습니다. 2학년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군대에서 모아온 적은 돈으로는 생활을 오래 할 수 없을 것 같아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게다가 기숙사 추첨에서도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학교 근처에 월세방을 구했는데 그 방마저도 또 반지하였어요. 이젠 뭐 익숙해졌다고 할까요? 고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고 느끼던 찰나 마침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 4일 야간 근무였는데 제 시간표와 잘 맞을 것 같아 바로 지원했죠. 수업을 마치고 잠깐 자다가 알바에 가서 일하는 동안 틈틈이 공부하고 일이 끝나면 오후부터 시작되는 수업 전에 다시 잠을 자는 방식으로 생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이득이 하나 더 있었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삼각김밥이었고 가끔 운이 좋으면 도시락이나 햄버거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학가라 삼각김밥 몇 개 남으면 다행이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정도도 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야간 알바를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대학교 근처라서 손님들이 대부분 대학생일 줄 알았지만 예상과 달리 밤에는 손님의 종류가 매우 다양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는 술에 취한 젊은 사람들이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혹은 술을 사러 오곤 했고 이후엔 출근 전 담배를 사러 오는 아저씨 몇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 5시쯤 늘 찾아오는 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소주나 막걸리를 사가셨는데 때때로 과자나 담배를 함께 사기도 했죠. 그분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편의점에 들어서면 순식간에 편의점 안을 가득 채우는 강한 악취 때문이었습니다. 노숙자였던 그 아저씨는 한여름에도 옷을 여러 겹겨 입고 정리되지 않은 긴 머리를 하고 있었으며 가방을 여러 개 들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계산할 때 우연히 본 건데 왼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없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 아저씨는 제 기억 속에서 잊힐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매번 술을 사서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병째로 술을 드셨습니다. 보통 1시간 정도 앉아 계셨는데 한 번도 저에게 말을 건 적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편의점 앞에 쓰레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치우러 나갔을 때 아저씨는 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드시고 계셨고 저는 그 옆에서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저씨가 저를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대학생? 하고 물으셨죠.
술에 많이 취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2학년이요. 아저씨는 한참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사네. 저는 그저 감사하다고 대답했죠. 그때 아저씨가 덧붙이셨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 더 열심히. 착하게 살지 말고. 저는 얼떨결에 네 라고 대답했지만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저씨가 또 말을 걸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 대화가 마지막이었고 이후로는 다시 저에게 말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2년 동안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바로 편의점으로 갔고 방학 때는 서빙이나 PC방에서 일하면서도 편의점 알바를 병행했죠. 그렇게 편의점에서 공부도 틈틈이 하면서 어느덧 차석까지 하게 되었고 덕분에 일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푼이 아까운 저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4학년이 되었을 때 주변 친구들은 벌써부터 인턴 자리나 조기 졸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교수님 한 분께서 저에게 건축 관련 공모전에 나가보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공모전은 당시 업계 최고로 유명한 건축회사가 인재 양성 목적으로 주최하는 것이었는데 건축물 디자인을 제출하고 발표하는 형식이었습니다. 대상 수상자는 큰 상금과 함께 그 회사의 인턴 자리를 얻게 되었죠. 교수님께서 추천서도 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공모전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했어요. 인턴 자리를 얻게 되면 경제적인 걱정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잘하기만 한다면 졸업 후 바로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편의점 알바가 없는 날에도 밤을 새워가며 공모전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평소에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이 서툴러 발표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었지만 그때는 거울을 보며 PPT 발표 연습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2달가량 준비하던 중 드디어 공모전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공모전이 있는 날,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고 손님이 없을 때는 계속해서 준비한 발표 내용을 되새겼습니다. 아침에 바로 발표가 있어서 집에 돌아가 밥을 먹고 갈 시간조차 없을 것 같아 편의점에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기로 했죠. 운 좋게도 그날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제 상황을 아는 오후 알바생과 오전 사장님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폐기하지 않고 따로 모아두셨는데 그중 도시락이 남아있던 것을 기분 좋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친 후 시간이 조금 지나자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아니라 윗배가 콕콕 쑤시더니 점차 아랫배까지도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식은땀까지 흐르고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퇴근 10분 전에 사장님이 오셨을 때 제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걸 보시고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영철아, 어디 아프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장님은 계속 걱정하셨죠. 약은 먹었냐? 병원은 가봤냐고 물으셨지만 저는 공모전 발표가 있어서 꼭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사장님의 걱정 어린 시선을 뒤로 한 채 힘겹게 퇴근했습니다. 그날은 집까지 가는 길이 왜 그렇게 멀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금방 갈 거리가 그날은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기만 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겨워 몇 번이나 벽을 붙잡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땀은 비 오듯 흐르고 눈은 자꾸 감겨서 시야마저 흐릿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기억이 끊겼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누군가의 등에 엎여 있었고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노숙자 아저씨가 저를 가까운 병원 응급실까지 업고 달리신 것이었죠. 그때 저는 배가 너무 아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도 배가 아파서 졸도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링거를 맞고 있는데 저를 지키고 있는 노숙자 아저씨가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링거를 좀 맞고 나니 배 아픔이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감사 인사를 드리기 전에 아저씨가 먼저 입을 떼셨습니다. 그럼 난 간다. 저는 급히 네? 어딜요? 아저씨 하고 물었지만 아저씨는 대답도 없이 유유히 떠나셨습니다. 저는 아저씨를 따라가려고 했으나 간호사가 와서 말렸습니다. 아직 일어나시면 안 돼요. 링거 다 맞고 가셔야 해요. 저는 시간을 물었고 간호사가 8시 되기 조금 전이에요. 왜요? 라고 대답하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빨리 빼주세요. 빨리요. 제가 곧 발표를 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려면 당장 출발해야 했습니다. 간호사는 저의 급한 요청에 링거 바늘을 빼주었고 저는 바로 병원 출구로 달려갔습니다. 아저씨를 찾기보다는 발표장에 가는 것이 우선이었으니까요. 일단 병원비 계산을 하려고 수납창고에 갔습니다. 응급실에 온 것은 처음이라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었죠. 저 계산하려고요. 얼마 드리면 될까요? 그러자 직원이 아까 같이 오신 분이 계산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 네? 그 노숙자분이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20만 5천 원이요. 안 그래도 계산하실 때 한참 고민하시더니 그분이 주머니에 있던 돈을 전부 내주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20만 5천 원이라니 매일 소주 한 병이나 막걸리 한 병을 사시던 분에게 그 금액은 분명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고마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우선 저는 공모전 발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겨우 시간에 맞춰 도착했고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보다 심사위원이 많아서 긴장됐지만 준비한 대로 발표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겠지만 그때 저는 그저 열심히 해낸 것만으로도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발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학교에 가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동시에 그 노숙자 아저씨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병원비를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아저씨는 편의점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학교 근처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편의점 사장님께도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혹시 새벽에 여기 자주 오시는 노숙자 아저씨 아세요? 노숙자 아저씨 누굴 말하는 거지? 그 외에 머리 길고 손가락이 2개 없으신 분이요 알 것 같다. 야간에 일할 때 가끔 본 것 같네. 그 아저씨 최근에도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 생각해보니까 못 본 것 같긴 하네.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제가 갚을 게 좀 있어서 혹시 보게 되시면 꼭 알려주세요. 사장님. 그래 알겠어. 하지만 그 아저씨는 그 이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대신 다른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대상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얼떨떨했습니다. 열심히 하긴 했지만 대상이라니 정말인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닌가 나는 이제 인턴이 되는 건가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아저씨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대상은커녕 발표도 못했을 겁니다.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본가에 갔습니다. 여전히 반지하의 거실 겸 방이 하나 있는 우중충한 집이었지만 그렇게 반갑고 그리웠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우시는 엄마를 따라서 몰래 눈물을 훔치시던 아버지가 어쩐 일로 외식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외식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저희 4 식구는 정말 오랜만에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얼마 만에 기름진 음식을 먹는 건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삼겹살이었습니다. 그 맛은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인턴 생활, 저희 인턴 생활은 순조로웠습니다. 다른 회사들을 다녀본 적은 없었지만 복지가 좋다는 소문이 있는 회사답게 일하는 사람들도 행복해 보이고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직원들의 복장도 시간 활용도보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인턴 생활을 하는 3개월 동안 좀 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이런 회사를 차리고 싶다였습니다. 제 주제의 사업의 시옷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기적적으로 그 꿈을 실현시켰습니다. 처음엔 인턴이 끝나고 그 회사에서 채용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한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뜻이 통했던 저희는 결혼 후 퇴사와 함께 회사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말이 거창해서 회사지 그냥 사무실 하나 얻어서 책상 2대 놓은 게 끝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좋은 고객님들도 만나게 되고 믿을 만한 거래처도 생기고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다가 나중엔 큰 식당이나 회사 같은 곳에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저는 단기간에 상상 이상으로 성공을 이루었고 2년 만에 작은 사무실 하나에서 사옥을 하나 차릴 정도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사랑스러운 쌍둥이가 찾아왔죠.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난 후부터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아원이나 미혼모 센터에 물품을 보내거나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접 찾아가 보기도 했는데 생각보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봉사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밥차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쪽에도 후원을 하고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전에 제가 그 노숙자 아저씨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을지도 모를 일이고 제가 회사에서 아내를 만나 천사 같은 쌍둥이 아이들과 지낼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으로 감사하며 봉사에 임했습니다.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밥차 봉사를 한 지 반년쯤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공원으로 나갔는데 심한 한파가 몰려온 날이라서 봉사자는 적고 식사를 하러 온 노숙자분들은 아주 많았을 때였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정신없이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쉴 새 없이 움직이던 제 손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식판을 든 손이 눈에 익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장갑도 없이 빨갛게 얼어있던 왼손은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천천히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전보다 더 자란 머리카락에 모자를 눌렀어서 얼굴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여러 겹겨 입은 옷과 가방들이 전과 똑같았습니다. 저를 구해줬던 제 은인이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놀라워서 큰 소리로 아저씨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네 아저씨 저 기억 안 나세요? 모르는데 나 알아요. 왜 몇 년 전에 한 8년인가 9년 전에 편의점 알바생이요. 아저씨가 저 길에 쓰러져 있던 거 응급실에 데려다 주셨잖아요. 아저씨는 그제야 생각이 나셨는지 박수를 치시며 껄껄껄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에 거기 있던 모두가 웃게 되었습니다. 내 전 재산 도둑이 여기 있었네. 아저씨가 식사를 마치자마자 저는 아저씨에게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제가 지금 정신이 너무 없어요. 너무 기쁜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그때의 감사함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왜 그 이후로 안 나타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좋아요. 아저씨, 그놈 참 착하게 살지 말라니까 이런 곳에서 봉사나 하고 있네. 그 말을 들으니까 왠지 더 착하게 살아야 할 것 같아서요. 아저씨는 제 말을 듣고 웃으시더니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시는 듯 눈을 개슴츠레 뜨셨습니다. 내가 왜 안 나타났는지 말해줄까? 네, 미워할까봐 화날까봐.
그래서 다시는 거기 안 갔지. 네, 그게 무슨 뜻이세요? 그때 자네 병원비로 낸 20만 5천 원이 그땐 정말 내 전 재산이었거든. 하루 종일 국어를 해봐야 5천 원 정도가 전부였고 그걸로 하루에 한 끼 술로 때우는 게 내 인생이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아주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봐 1,000원 2,000원씩 모아뒀던 걸 그렇게 써버렸지 뭐야. 그래도 인간의 도리라는 게 있지 않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거고 나야 더 내려갈 것도 없는 바닥 인생이지만 창창한 자네는 앞날이 밝으니까 그건 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내가 또 그렇게 대인배 아니거든. 그래서 혹시나 자네를 보면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이라고 내가 자네를 미워할까봐 그래서 자네에게 화가 날까봐 떠난 거지. 예상치 못한 답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몰라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사실 그날 아주 중요한 공모전 발표 날이었거든요. 아저씨 아니었으면 그 공모전에 가지 못했을 거고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에 다니며 아내도 만났어요.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너무 늦었지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저씨 착하게 살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또 괜한 짓을 했네. 아저씨는 껄껄껄 웃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도 저에게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실까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사연이 있으실 것 같아 신뢰가 될까봐 묻지 못하고 있는데 아저씨께서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아저씨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집도 없고 뭣도 없는 빈털털이지만 예전엔 꽤 잘 나갔었거든. 우리 밥 먹을 때 쓰는 그릇 있지. 친구놈이랑 그 그릇을 만들어다 팔았는데 둘이서 시작한 게 직원 20명은 돌리고 큰 공장도 하나 쓸 정도로 커졌어. 그때 백화점에 팔 정도로 잘 되었었지. 그런데 나라가 부도가 난 거야. IMF 알지? 나는 아니겠지. 우린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거래처 사장들은 약속했던 돈도 안 주고 연락도 안 되지. 백화점은 문을 닫았지. 빚내서 물건도 다 만들어 놨지. 직원들 월급도 밀렸지. 그땐 정말 그대로 죽고 싶었어. 설상가상으로 친구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나 혼자 그걸 떠안게 된 거야. 결국 파산 신청하고 그렇게 버티고 버텼는데도 소송까지 당해서 감옥에도 한 1년 갔었나? 갔다가 나오니 집도 와이프도 아들도 없더라고.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주지. 면회 한 번 온 게 전부였나. 그래서 내가 이 꼴이 된 거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거지.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한 걸세. 도망간 친구놈한테도 맨날 내가 알아서 할게 괜찮아 하면서 눈치나 슬슬 보고 와이프한테도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내가 미안해 이랬거든. 내가 등신이었지. 나도 나 하나만 생각하고 도망이나 갈 걸 그랬나. 착하게 살면 아무것도 득될 게 없어. 내 인생을 봐. 그러고 보니 한 번도 노숙자분들의 과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상상해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저씨의 말에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아저씨의 이 착착하신 마음과 힘든 상황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사옥이 지어질 때부터 함께 하셨던 1층의 경비 아저씨께서 얼마 전에 건강 악화로 그만두신 게 생각났습니다. 저는 아저씨께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 보았습니다. 저 아저씨 지금 제 말이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리시거나 불편하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별로 내키지 않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뭔데 찔뻑거리나. 실은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 건물이 있어요. 거기 1층에 저희 건물이랑 직원들에 대한 보호와 방어 안전 관리하는 경비 자리가 지금 부재 중인데 혹시 아저씨께서 그 자리 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숙직실 되게 잘 되어 있어서 괜찮으시면 거기서 지내셔도 좋고요.
저는 경비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사 건물에 들어가서 가장 처음 보는 얼굴이니까 그래서 다른 곳보다 훨씬 섭섭지 않게 급여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 건 정말 믿을 만한 분에게 부탁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저씨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저씨는 제 말에 조금 당황하셨습니다. 아저씨는 고민하시는 듯 했습니다. 아저씨 생각하실 시간 필요하실 테니까 딱 일주일 뒤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이 공원에서 만나는 거 괜찮으실까요? 일주일 동안 천천히 고민해 보시고 다음 주에 말씀해 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지. 저는 일주일 동안 아저씨와 약속한 날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다시 그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너무 긴장되어서 약속한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나갔죠. 그렇게 계속 기다리는데 약속 시간이 되어도 아저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아저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한 건가 생각하고 자리를 뜨려던 찰나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길래 쳐다보니 웬 양복 차림의 멋있는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에게 무슨 할 말이 있나 싶어 가만히 보고 있는데 머리를 극적이는 남자의 손가락에 익숙했습니다. 바로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멋쟁이가 되셨어요? 회사 건물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네 아저씨. 그럼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하시는 거죠? 그쵸? 내가 도움이 된다면요. 받아주면 저야 감사하죠. 회장님 아유 회장님은 무슨 말씀 낮추세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정말 아저씨는 껄껄껄 웃으셨습니다. 아저씨는 그날 이후 저희 회사 건물에 경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되찾았고 그 인연을 유지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아저씨에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은 점심시간에 아저씨와 회사 앞 벤치에서 커피를 한잔하고 있었는데 아저씨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자네한테 그리고 나한테도 항상 하던 말 있지 않나? 어떤 말이요? 아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하신 거요? 그래 그런데 요즘 드는 생각은 착하게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 착하게 산 덕분에 자네를 만났고 이렇게 번듯한 직장까지 얻게 되었으니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은 취소하겠네. 아저씨는 회사를 올려다보시며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아저씨 말씀대로 정말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나눔과 베품의 마음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언젠가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 거라 믿으니까요. 제 사연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도 모두 제 마음과 같으셨으면 하네요. 마지막으로 아저씨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인연 계속 이어가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